안녕하세요. 나이를 먹고 나니까 집에서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때운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올라오는 사연들을 맛깔나는 목소리로 읽어주시는 이 채널을 발견한 덕분에 무료했던 시간들이 즐거워져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네요. 항상 무뚝뚝했던 아버지로 평생을 살아왔던 제가 여기 올라오는 얘기들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더라 저런 일도 있다더라. 옛날엔 다정하게 말 한 번 섞지 못했던 저희 딸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던 것도 이 채널 덕분이니까요. 그렇게 사연들을 들을 동안은 제가 이런데 뭐 사연을 제보하게 될 거라곤 생각이나 했겠어요. 누구한테 구구절절 말을 해본 적도 없고 살면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적도 없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다 자부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아빠 세상엔 더 기가 막힌 일도 많아요 했던 우리 딸의 입장에선 자기 인생이 사연보다 더 사연 같았으니 기가 막히기도 했겠다 싶네요. 전 사람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렸을 땐 어려운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핑계로 결혼하고 나선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핑계로 집안일엔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던 못난 아들, 못난 아버지였습니다. 지금이야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돈 꽤나 만지면서 살고 있었지만 얼마 전까지 저희 딸이 그런 아버지의 얼굴조차 보지 않고 살고자 했었던 건 온전히 제 탓이었어요. 네가 깡패 새끼야, 응? 아무리 할 짓이 없어도 그렇지. 아이고, 이 한심한 놈아. 너 같은 놈은 내 자식도 아니다, 응? 누가 너한테 이딴 식으로 돈 벌어오라고 한 적이 있었어? 이딴 돈 필요 없으니까 이거 들고 썩 꺼져버려. 다시는 집구석으로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어. 어머니, 내가 언제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랬어? 아, 이거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짓도 아니야. 아, 우리 사장님이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 나간다고 하셨다고. 거기서 한 자리 제대로 잡으면 내 자리도 봐준다고. 그렇게만 되면 우리 식구들 이렇게 거지같이 안 살아도 다 같이 호강하면서 잘 살 수 있단 말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건데?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어머니는 자릿세를 내지 못한다며 매일같이 찾아오는 동네 양아치들에게 좌판을 다 뒤집어 엎이기 일쑤였고 그렇게 뜯기다시피 자릿세를 내고 나면 남은 돈은 새 남매가 배불리 먹지도 못하는 얼마 안 되는 돈 다시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궁핍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되지도 않으면서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껄렁껄렁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시비를 걸고 다니는 양아치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너무 싫고 짜증나서 괜히 들이받았다가 발길질에 얼굴이 다 터지고 집으로 돌아왔던 날도 있었죠. 내가 힘만 있었어도 내가 조금만 더 강했어도 저런 놈들한테 당하고 사는 날은 없었을 텐데 하고 눈에 도끼가 가득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던 것 같아요. 공부는 애진작에 담을 쌓아놓고 살았었고 치기 어린 마음이 요상한 곳으로 튀어서 괜히 동네에 있는 불량한 애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쌈박질을 하고 다녀. 안 그래도 걱정 많은 어머니의 속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날들이었죠. 네가 동네에서 그렇게 싸움을 잘한다며? 너 눈에 보니까 도끼가 딱 잡혔네. 우리들 이런 애들이 딱 필요하거든. 그냥 이유도 없이 몰려다니면서 패싸움만 하고 다니면 건달인데 우린 법적으로 잘못한 사람들 쫓아내고 다니는 일을 하거든. 근데 그렇게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 오죽 말을 안 듣냐고. 높은 분들이 큰일 해야 하는 건데 그런 골치 아픈 일들까지 신경 쓸 수 없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귀찮은 일을 해결하고 다니는 일종의 해결사다 이 말이지. 그 일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우리 집에 가난해서 제가 돈 많이 벌어야 하거든요. 동네에서 주먹질을 하고 다니는 것도 어디서 소문이 돈 건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돈 많이 주는 회사를 들어가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그때 용역업체 사장님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저희 지역에서 정계에 출마한다던 모 지역 유지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저한테 이렇게 눈에 도끼가 있어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라면서 용역업체에서 일을 해볼 생각이 없냐 묻더군요. 전 그런 사장님에게 거기서 일을 하면 돈 많이 주냐 대뜸 그것부터 물었고요. 부끄러운 과거라서 사연을 쓰면서 밝히는 것이 맞을지 참 많이 고민했지만 아무리 부끄러워한다고 있었던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강단이 좋다고 하하 웃으면서 내일부터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명함을 주고 가기에 어머니에게도 내일부터 출근해서 돈 벌어오겠다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그때도 이게 뭔가 제대로 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지 그냥 어디 체육관에서 일을 한다. 그렇게 대충 둘러대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한심하게 몰려다니면서 패싸움이나 하는 동네 건달들이랑은 완전히 근본부터 다르다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막상 들어가서 했던 일들은 그냥 건달들이 하는 일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당시에 동네에 재개발 확정된 구역이 있었고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면서 쫓아내는 것이 이 용역업체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못된 일이란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많은 계약금을 받고 회사의 발이 단단히 묶여버린 상태였죠. 아기 때부터 얼굴 보면서 지냈던 사람들을 위협해서 동의서를 받아와야 한다는 얘기에 전 이 일을 못하겠다 대답을 하니 계약금의 10배나 되는 위약금을 내는 게 아니면 마음대로 퇴사할 수도 없다고. 넌 그렇게 마음대로 이 일에서 발 빼면 니네 가족들은 뭐 멀쩡할 줄 아냐?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그동안 인생을 똑바로 살지 못하고 꼬이고 꼬여서 이렇게까지 망하게 됐구나. 얼마나 후회스럽던지요. 너 장수 아니냐? 아이고 네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장수야. 하렘이 말 좀 들어봐라. 이놈들 완전 순 깡패 같은 놈들이야. 여기 그냥 알겠다고 사인만 해주면 뭐 억만금이라도 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팽해버린다고. 할아버지, 괜히 험한 꼴 보시지 마시고 그냥 사람들 더 오기 전에 빨리 여기 동의서에 도장 찍어주세요. 네? 도장 어딨어요? 아, 비켜요. 이거 도장 찍어야 가요. 저도 살아요. 아이고 이놈아, 너 그러다 정말 천벌받아. 아이고, 아유 안 된다 이놈아. 일찌감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온 마을이 제 자식처럼 아끼고 키워주셨던 전 그렇게 잘못된 길에 한번 빠지게 되어 걷잡을 수 없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되돌리고 싶었지만 이미 한참 늦어버렸죠. 그렇게 남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벌어간 월급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어머니님이 사람들을 통해 제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월급 봉투를 내밀자마자 이딴 더러운 돈 갖다 주면 좋다고 고맙다고 받을 줄 알았냐고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돌아다닐 수가 있냐면서 그대로 제 따귀를 날리셨죠. 흙먼지 날리는 마당에 나자빠져서 그러니 아니라고 아무리 악을 써봐도 경멸스러운 가족들의 표정을 피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눈물 범벅이 된 어머니께서 동생들이 뜯어 말리는데도 마구잡이로 진 보따리를 싸가지고 제 앞에 집어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눈에 안 보이는 데서 말짓거리 하면서 살라고. 이딴 짓 하는 건 내 자식이 아니라면서요. 그래요. 어머니는 그렇게 가족들이랑 평생 거지같이 살라고요. 아?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 일을 하게 된 건지도 모르면서 평생 발전도 없이 그렇게 사세요. 난 나갈라니까.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진보다리를 들쳐매고 그대로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독립 같지도 않은 독립이었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이었지만 그때는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뭐가 그렇게 억울했는지. 이 일만 잘 끝내고 나면 한 자리 챙겨주겠다고 하는 사장님이 있는데 일을 잘한다고 칭찬도 받고 나름대로 승승장구를 있는 것 같은데 왜 어머닌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걸 못 지켜보고 날 못 살게 구는 걸까? 왜 가난을 벗어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걸까? 마냥 답답하다고 생각하기만 했죠. 남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살다가 보면 그 꼴이 절대 좋지 못하다는 걸 알고 계셨던 어머니가 어떻게든 절 말리려고 하셨던 선택이었겠지만 철없는 아들 녀석은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더욱 바닥을 찾아가고 있었죠. 제가 그 일에서 손을 털게 된 것은 그 뒤로 몇 년 후였습니다. 제 의지로 손을 털게 된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로 귀찮은 일을 다 해치우고 나니 지역 유지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면서 지역구 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당선이 됐고 그 밑에서 일을 하던 저희 역시 자연스럽게 후줄근한 조끼를 벗고 뭐 보좌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직책을 하나씩 얻어서 사무실을 얻어 일을 하기 시작했죠.
겉모습이 달라진다고 해서 사는 게 뭐 크게 달라졌겠어요. 그냥 좀 있어 보이는 겉모습을 갖게 되었을 뿐이지 여전히 큰일을 하시는 분들의 앞길에 거슬리고 방해되는 것들을 치우는 용역 건달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배운 게 그것밖에 없었고 그 일로 가족들과 헤어지기도 했지만 꽤 먹고 살만도 했었고요. 사람이라는 게요, 배가 부르니까 그냥 나 잘 살고 있구나,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나름대로 제 인생에 만족을 하면서 살아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묵자욱이라고 했던가요. 나쁜 우리들과 어울려 살면서 내 인생이 점점 나쁜 쪽으로 물들고 있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뭐 시커먼 남자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면서 마음 의지할 것 하나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잘 맞는 친한 형님 하나가 있었어요. 성식이 형이라고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알게 된 형 중 하나였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 일을 시작하게 됐으니까 어지간해선 다들 저보다 나이도 많고 귀찮은 일이나 심부름은 제 몫이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교육을 잘 받고 친절하고 그런 사람들이었겠어요. 다들 동네에서 불량배 소리 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심부름을 빠릿빠릿하게 못한다고 괜히 시비 걸고 가끔은 수위 높은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밟고 올라가려고 경쟁하고 질 떨어지는 놈들도 많았었죠. 성식이 형은 그 중에서도 꽤 젠틀한 축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말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형들을 막아서고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개를 꺼내주면서 담배 대신에 사탕을 사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괜히 눈치를 보면서 쭈뼛거리고 있으니까 웃으면서 얼른 다녀오라고 등을 툭툭 쳐요. 너네 막내 너무 괴롭히고 그러면 나중에 이거 내가 다 고발한다. 나 물에다 던져 넣으면 입만 동동 뜰 거라고. 입 엄청 싼 거 알지? 막내 동생 뻘밖에 안 되는 애로 그렇게 괴롭히고 싶냐들, 어? 같이 일하는 사이인데 잘 좀 대해주라, 어? 저한테 어깨동무를 척하고 사온 사탕을 한 주먹씩 나눠주면서 건강 생각해서 이거나 먹어라 하는 형의 모습이 어린 나이엔 왜 그렇게 멋있게 보였는지. 무서운 형들 사이에서 정말 친형 같은 느낌이 들어 그날부터 형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저랑 한 8살 정도 차이가 났었으니까요. 정말로 형 입장에선 제가 막내 동생처럼 보이기도 했겠다 싶어요. 형은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지갑을 꺼내가지고 뭘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뭔가 하고 훔쳐보니까 갓난아기와 찍은 가족 사진이더라고요. 결혼을 했다는 것도 그때 알았죠. 엠마, 너도 이거 좋은 일도 아닌다. 돈 좀 벌었다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손 털고 나갈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일도 찾아보고 그래. 알겠어? 나중에 형처럼 가정 다 꾸려놓고 그때 이런 일 시작도 하지 말걸 후회하지 말고. 나도 딱 올해까지만 일을 하고 모아둔 돈으로 와이프랑 가게 차려가지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딸한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면 안 되지. 거의 행동대장 수준으로 일을 했던 형은 이제는 관두고 싶어도 일을 관두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딱 올해까지만 일을 하고 시장에다가 족발집이라도 하나 차릴 계획이라고 일을 하다가도 저한테 내년부터 어떻게 살지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곤 했었죠. 그런 형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 이 일을 다 털어내고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 터지게 됐습니다. 또다시 재개발건 알박기를 하고 있던 몇몇 집들이 나가지 않아 정리를 하고 와라 하더군요.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던 절 포함해서 성식이 형과 몇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가게 됐고요. 늘 그랬던 것처럼 겁만 주고 쫓아낼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야, 이놈들아, 너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 남의 눈에서 눈물 뽑으면서 니네는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니놈들만 아니었어도 이 버러지 같은 놈들. 야, 정신 차려 안 펴고 뭐해 임마. 아저씨 미쳤어요. 입 안 내려놔요? 빈집이라 생각하고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자리를 뜨려는데 술에 잔뜩 취한 집주인이 용역 업체에게 앙심을 품고 집 밖에서 저희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더군요.
이 일을 하면서 언젠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거다 생각하긴 했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발이 어디 묶이기라도 한 것처럼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주마등처럼 어머니와 동생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고 이대로 꼼짝없이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눈을 질끈 감았는데 제 앞을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성식의 형이었어요. 시객 역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그 옆에 비틀거리면서 쓰러졌고 전 울면서 경찰을 불러달라고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나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경찰 수사가 안 된다는 건데요, 네? 거기 목격자가 몇 명인데요. 그렇게 성식이 형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성식이 형이 세상을 떠난 것은 제대로 된 경찰 수사 없이 그야말로 개죽음으로 끝이 나버렸죠. 경찰이 이 일을 파기 시작하면 재개발에 엮여 있는 사람들이 골치 아파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러게 조심 좀 하면서 일을 하지 그랬냐고 며칠 휴가를 줄 테니까 마음 잘 추스르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내가 이러던 곳이 얼마나 끔찍하게 나쁜 곳이었구나 그제서야 실감이 나더군요. 그때 성식이 형의 장례식장에서 윤경이를 처음 보게 됐어요. 상복을 입고 갓난아기를 끌어안고 원망스러운 눈으로 영정을 노려보는 게 성식이 형의 형수님이구나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무슨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하나 퉁퉁 부은 눈으로 죄송하다고 다 제 탓이라고 무릎을 꿇고 엉엉 우는데 형수님은 오히려 차분하셨습니다. 그딴 일 하면서 곱게 죽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어쩌다 그런 인간이랑 엮여가지고.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꼴값 떨지 마세요. 경찰이 작전 수행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 불량배 하나 죽은 것뿐이에요. 이제 그 사람 죽었으니까 나도 이 지긋지긋한 인생 다 끝났어요. 애초에 이렇게 될 게 뻔했는데 뭘 바라고. 그 사람 이제 내 남편 아니니까 다시는 나한테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벌레 보는 눈으로 절 쳐다보고는 방으로 쌩하니 들어가 버린 형수님을 보면서 전 홀로 성식이 형의 빈소를 지키고 앉아있다가 깜빡 잠에 들었습니다. 동이 터오는 새벽에 절 잠에서 깨운 건 아이의 울음소리였어요. 졸린 눈을 비비면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성식이 형 딸이 혼자서 잠에서 깨어 얼굴이 터질 것처럼 시뻘개져가지고 울고 있더라고요. 형수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건가 하고 애를 안아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꼭 아빠 품에라도 안긴 것처럼 제 손길에서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새근새근 잠을 자는 아이가 신기하고 예뻐서 한참 들여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동이 다 틀 때까지 뜬 눈으로 기다렸지만 형수님은 빈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장례가 다 끝나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아이를 버려두고 간 거였어요. 이제 지긋지긋한 이 생활도 끝이라는 말 안에 자기 자식까지 버리고 떠난다는 뜻이 녹아들어 있을 줄은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이 덜렁 애를 떠안게 됐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고아원에다 애를 갖다 맡겨야 하고 애를 안고 고아원 앞까지 갔다가 그 앞에 어른이 오니 자기 부모인가 싶어서 달려오는 애들 얼굴을 보니까 이 중에 하나가 윤경이가 된다는 생각에 이건 못할 짓이다 싶어 다시 돌아오기도 했고요. 그날로 사무실로 돌아가서 일을 관두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날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안 그래도 절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그래 네가 마음고생이 심했구나 그동안 고생했다. 성의 없는 말 한마디만 하고 냉큼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품에 안고 백수신세가 돼서 제가 다시 두드린 건 제 발로 박자가 나왔던 본가의 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도 없었던 아들이 몇 년 만에 그것도 품에 애 하나 덜렁 안고 돌아왔으니 저희 어머니께서도 제 동생들도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어머닌 제 얼굴을 보자마자 동생한테 바가지에 소금을 퍼오라고 하더니 대문 앞에서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굵은 소금을 한 주먹 쥐어서 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애가 소금을 맞을까 싶어 포대기로 돌돌 싸가지고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한 번만 도와달라고요. 나는 괜찮은데 이 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면서요. 어머니,
나 이제 그 일 관뒀어요. 이제 다시는 그런 일 발도 안 담근다고 맹세할게요. 얘 내가 어디서 나온 애 아니고 같이 일하던 형이에요. 오갈 데 없는 애 어디다 갖다 맡길 수도 없고. 나 이 애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똑바로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네?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이구, 이 미친놈아. 네가 부모 속을 뒤집어도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어? 결혼도 안 한 놈이 무슨 애를 키우겠다고. 그렇게 데리고 와선 지금 이게 무슨 몇 년 만에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 오갈 데 없는 애 네가 보겠다고? 나보고 지금 그 미친 소리를 들으라는 거냐?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이 나가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애 안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똑바로 살겠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지만 그 와중에도 애한테 찬바람 들어갈까 싶어서 고데기를 꽉꽉 싸매고 끌어안는 모습을 보고 개차만 같은 내 자식도 이 애랑 같이 살다 보면 사람 되지 않을까.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문 밖에서 몇 시간을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으니까 결국 어머니께서 못 이기는 척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 참이냐고 비틀거리는 와중에도 애를 놓칠까 싶어서 애 좀 먼저 받아달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윤경이를 얼른 따뜻한 아랫목에 누이고 들어가서 그랬죠. 저의 이제 내 딸이다 생각하고 키우겠다고요. 그동안 사람들한테 잘못했던 거 많으니 이젠 사람들한테 잘못한 거 갚는다 생각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면서 돈 벌겠다고요. 다시는 이런 일 거들떠도 보지 않겠다 맹세를 했죠. 제 진심이 통했던 건지 몰라도 어머니께선 못난 아들에게 따뜻한 밥을 내어주시면서 이번이 너한테 마지막으로 주는 김에다 말씀을 하셨고 전 울면서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면서 꾸역꾸역 밥을 삼켰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아왔던 세월들, 성식이 형의 얼굴이 마구 스쳐 지나가더군요. 내가 과연 저 애를 잘 돌볼 수 있을까? 어머니에게 호언장담하긴 했지만 정말 이제 모든 것을 다 잊고 사람답게 잘 살 수 있을까? 자신은 없었지만 이 악물고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 생긴 거니까요. 지갑에서 매번 자식의 사진을 꺼내보면서 행복한 미래를 그리던 형의 모습. 비록 이젠 이룰 수 없게 됐지만 그의 행복한 미래 내가 한번 이루어내 보겠다고 그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됐어요. 애를 언제 본 적이 있어야 보죠. 기저귀 가는 거, 분유 타는 거, 뭐 하나 익숙하고 쉬운 일이 없었지만 애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여동생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가면서 그렇게 윤경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똥기저귀 갈아가고 손 붙잡고 초등학교 입학식 가면서 정말로 제 친딸이 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잘못 살았던 과거는 수시로 제 발목을 붙들었습니다. 딸애를 키우면서 다신 잘못된 일에 손대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직장을 알아보러 다녔지만 대학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일 한 번을 해보지 못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쓰는 노가다판밖에 없더라고요. 좁은 동네에서 좋지 못한 과거에 대한 소문은 왜 그렇게 빨리도 퍼지는지 뭐라도 해보겠다 이력서를 써들고 찾아가 내밀면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이랑은 일같이 못한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한 트럭이었습니다. 제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은 딸 앞에서였어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산 적은 없다고 굳게 믿고 살아왔는데 결국 제가 해온 일들은 돌고 돌아 부메랑처럼 저와 제 딸에게 돌아왔으니까요. 아빠, 나 전화권은 안 될까? 아빠도 지금 하고 있는 일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되는 거야? 나 여기서 학교 안 다니고 싶어. 그냥 애들이 아무도 나 모르는 데 가서 지내고 싶어. 애들이 자꾸 아빠 보고 아빠 친딸 아니라고 너네 아빠 깡패라고 그랬다고. 아빠도 좋은 사람인 건 내가 제일 잘하는데 애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도 듣기 싫고. 우리 그냥 이사 가면 안 돼? 여기 할머니도 계시고 다 계신데 어떻게 아빠랑 너만 덜렁 이사를 갈 수 있겠어. 애들이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신경 쓰지 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응? 아빠가 가서 한마디 해줄 테니까 학교에서 괴롭히는 애들 있으면 그냥 아빠한테 얘기해. 나도 아빠 섬은 다 알고 있어.
내가 얘기하면 아빠가 가서 뭐라고 해줄 건데? 뭐라고 해봤자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맞다고 하는 꼴밖에 더 돼? 내가 싫다잖아, 내가.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나서부턴 마음의 거리가 훌쩍 더 멀어진 느낌이더라고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괴롭히는 애들은 없는지 얘기를 해보자고 해도 아빠 때문에 귀찮은 건데 아빠한테 말하면 뭐가 나아지냐고 날이 선 반응을 보이면서 문을 쾅 소리 났게 닫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방으로 곧장 들어가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애가 탈 뿐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딸을 위해서라면 제가 가진 그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었는데 정작 딸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런 저를 부끄러워하고 곁을 주지 않으려는 것 같아서 출발점은 같았을지 몰라도 서로 반대쪽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노력을 할수록 더욱 멀어지는 것만 같았죠. 굳게 닫힌 방문 앞에서 한숨만 푹푹 쉬고 돌아서는 저를 보면서 여동생은 그 나이대 애들은 다 그런다면서 윤경이 기분 좀 나아지면 자기가 따로 얘기를 해보겠다고 절 위로하곤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지역을 뜨고 싶다는 딸의 바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취업을 하면서 이루어지게 됐어요. 안 그래도 집에서 하루에 말 한마디를 할까 말까 할 정도로 무심한 딸을 혼자 훌쩍 서울로 보낸다는 것에 걱정만 앞섰지만 딸에는 그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자기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들뜨고 설레기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늘 사람 조심하고 남자 조심하고 이상한 사람들이랑 엮이지 말고 늦을 것 같으면 아빠한테 미리미리 연락하고 들어오면 들어왔다 문자라도 남겨놓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줄줄 늘어놓으니 아직도 자기가 어린애인 줄 아냐면서 눈을 흘기더라고요. 그럼 아빠 눈에 네가 LG 어른이냐고 밉지 않게 타박을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 올라가서 누구보다 열심히 잘 살 거라고 그래요. 아빠, 나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아빠 친자식 아닌 거 그거 사실 다 알고 있었어.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걸 어떻게 나만 모르겠어. 아빠가 얼마나 정성으로 나 키웠는지 다 아니까. 그래서 나도 그냥 계속 같이 모른 척 해주고 있었던 것 뿐이야. 그래서 항상 고마웠고 미안하고 나 독립하고 나면 아빠도 이제 마음 조금 내려놓고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아빠 남은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효도할 테니까 그동안 고생해서 나 키웠던 거 내가 다 갚을게. 서울로 올라가기 전날 밤에 딸은 안방문을 두드리더니 제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동안 저 혼자 꽁꽁 감춰왔던 비밀을 저에게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전부 다 알고 있었다면서요. 그동안 딸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거라고만 생각했던 제게 오히려 펄쩍 뛰면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의젓하게 커서 제 걱정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이 됐을까 싶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선 제가 고생했던 거 다 알고 있다고 이제는 자기가 효도하고 싶다는데 그런 딸을 끌어안고 저도 그냥 말없이 눈물만 쏟으며 딸을 다독였어요. 네가 좀 컸다고 괜히 아빠 앞에서 어른스럽게 굴고 싶은가 본데 너 그래도 아빠 눈엔 그냥 마냥 애야 애. 한 번도 내 자식 아니다 생각해 본 적 없다.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빠 자식이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항상 아빠 딸이라는 생각 잊지 말고 효도가 다른 게 효도가 아니다. 그냥 너 행복하게 잘 사는 게 그게 효도지. 그러니까 네가 맨날 노래 불렀던 것처럼 서울 올라가서 너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한다 생각하고 하고 있는 일도 열심히 하고 마음 맞는 좋은 사람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아빤 그거 하나면 된다. 무슨 얘긴지 알겠지? 딸도 훌쩍거리면서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는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이 실수를 했고 많은 고생을 했었지만 결국 그런 고생들이 이렇게 딸이라는 귀한 빛을 보기 위해 겪었던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딸이 서울로 올라가고 몇 년간 남들처럼 직장 생활 평범하게 잘 하면서 전화를 할 때마다 상사 욕을 바가지로 하고 회사를 관둔에 만회하면서도 꿋꿋하게 사회에서 제 몫을 다 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젠 저도 딸에 대한 걱정을 조금 내려놓아도 되겠구나 안심하고 있었던 찰나였어요. 저 아빠, 나 이번 주 집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는 사람 있어서
아무래도 갑자기 불쑥 찾아가면 아빠도 놀라겠다 싶어가지고 회사 다니면서 몇 년 동안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던 사람이 있는데 아빠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꼭 좀 봐줬으면 좋겠어. 같이 가도 괜찮을까? 네가 좋다는데 뭘 그거를 허락을 받고 있어. 좀 갑작스럽긴 해도 네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어련히 괜찮은 사람 골라가지고 왔을까봐. 마음의 준비는 아빠 몫이지 마. 직장 생활 잘 하고 있던 딸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서 함께 인사를 하러 내려온다고 하더군요. 적지 않은 나이이기도 하고 오히려 그동안 전화로 넌 연애 같은 거 안 하냐 넌지시 물어봐도 알아서 잘 하고 있다고 은근히 또 그런 쪽으로 말을 안 해줘서 영 생각이 없나 걱정스럽기도 했었는데 역시 때에 되면 알아서 하는 거 이런 걱정을 백날 천날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그렇게 주말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하더니 모델 뺨치는 외모의 훤칠한 사위를 데리고 집으로 내려온 딸의 아이는 결혼 허락을 받기도 전에 눈을 딱 감더니 저에게 초음파 사진을 내밀며 다시 한번 절 더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혼자 임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달가운 일도 아니었지만 결혼을 약속한 다 큰 성인들이 애를 가졌다는 것이 꼭 그렇게 나쁜 일만도 아닌 것 같아 심하게 질책하거나 타박하지도 않았어요. 벌써 4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댁에서는 알고 있냐. 배 더 부르기 전에 결혼식을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니냐 하니 그래서 더 서둘러 인사를 오게 됐다고요. 요즘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도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찾아온 아이가 선물 같고 시댁에서도 많이 기뻐하신다고 제 딸의 손을 꼭 부여잡는 사위에게 그래서 사돈댁은 어떤 일을 하시냐 여쭤보니 사위가 조심스럽게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정치를 하신다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표정이 확 구겨졌던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어떤 집에 시집가도 좋으니 정치인 집안에만 시집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직업 다 놔두고 정치인인가 하고요. 조심스럽게 사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여쭤보니 아뿔싸 과거 제가 용역업체를 다니던 시절 정치적인 후원을 핑계삼아 지역 유지와 끈끈한 친분을 과시하며 지냈던 그런 국회의원인 게 아니겠습니까? 정치인 집안이라고 하면 안 좋게 보실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장인어른 제가 평범하게 회사만 다니는 것만 봐도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전 아버지가 밟으시는 행보를 지지할 생각도 없고 따라갈 생각도 없습니다. 가족과 전 별개니까요. 전 그냥 지금처럼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서 이 사람이랑 같이 행복한 가정 꾸리면서 살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적어도 집안 때문에 저까지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당장 두 사람 결혼하고 나면 시댁에서 신혼살림 시작할 텐데 어떻게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살면서 가족과 별개란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정치활동 한다고 바쁘신 시부모님 모시는 건 온전히 내 딸 몫이 될 텐데 그런 어불성설이 어딨어. 별반 반대 없이 두 사람의 얘기를 조용히 들어주고 있던 저 역시 사위의 얘기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더군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대꾸 끌어안고 앉아서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확고하게 얘기하는 딸에게 고집을 더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장에서 사돈댁 얼굴을 처음 보게 됐네요. 뭐 마음에 드는 구석은 많이 없었지만 체면 때문인 건지 뭔지 그래도 자리에서 대놓고 싫은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용역업체 시절에 전 박가사돈 얼굴을 몇 번 뵌 적이 있어서 혹시라도 저를 알아볼까 싶어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었는데 다행히 제 얼굴을 알아보지는 못하는 눈치였죠. 하긴 그 사람들 눈엔 자기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다 기억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말입니다. 막상 사돈댁에선 신경을 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 혼자만 괜히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조차도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던지요. 결혼식 쪽 비용은 본인네들이 다 부담을 할 테니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 얘기를 하기에 그래도 어떻게 딸 보내는 아버지 입장에서 그럴 수가 있겠냐. 기본적인 것들도 못 보탤 정도로 여유 없는 집은 아니니 할 도리는 마땅히 하겠다 얘기를 하고 딸의 길을 세워주었습니다.
안 그래도 혼전 임신해서 시집가는 마당에 괜히 시댁에서 이런 걸로 딸이 쓸데없는 책 잡힐까 싶어서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고, 그동안 딸 키우면서 한 푼 두 푼 안 쓰고 모아둔 돈 이럴 때 안 쓰면 언제 쓰나 싶어서 결혼하는데 너 모자란 거 없이 보태 써라. 모자라면 내 이름으로 대출이라도 받아다 주겠다 얘기를 하고 딸 손에 통장을 꼭 쥐어줬죠.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딸한테 너 지금 행복하냐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아빠는 그러면 됐다고, 다른 게 효도가 아니라 너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게 효도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앞으로 더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아빠 걱정할 일 제대로 없게 하겠다고 그랬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마치고 딸애가 손녀딸을 출산하고 나서 지금까지 약 4년의 시간 동안 제가 딸의 얼굴을 본 건 결혼식, 산후조리원, 손녀딸의 돌잔치 이 3번이 전부였어요. 아무래도 정계 인사인 시댁 식구들을 챙기다 보니 바빠져서 예전보다 자주 못 볼 거라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내 딸 얼굴 한번 보기 힘들 정도로 귀한 손님이 되어버릴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죠. 가끔씩 손녀딸 얼굴 보여준답시고 핸드폰 영상통화 걸어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하는 딸이긴 했지만, 핸드폰 넘어 보이는 얼굴이 어쩐지 지치고 힘들어 보여서 혹시라도 시집살이라도 당하는 건 아닌가 덜컥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이구, 우리 강아지 왜 알비 얼굴은 맨날 이렇게 핸드폰으로만 보고 말이야. 무슨 집안일이 그렇게 바쁘기래. 돌잔치 이후로 몇 년 동안 명절에도 얼굴 한 번을 못 보고 살아. 네가 무슨 미국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서울인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나도 회사 다니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 그래도 매번 이렇게 연락드리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선거철 다가오니까 다들 정신 없으신가 봐. 나한테 뭐 이것저것 시키진 않으시는데 나도 눈치껏 돕다 보니까 여간 바쁜 게 아니라서. 응? 엄마 회사 안 가잖아. 어제도 예솔이랑 집에 있었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너 회사 관둔 거야? 예솔아, 어른들 통화할 때 조용히 해야 된다고 했지? 예솔이 방에 가 있어, 얼른. 아니, 아빠. 예솔이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회사 하루 쉬고 같이 병원 갔다 왔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엄마 회사 안 갔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회사를 관두긴 왜 관둬? 아무리 그래도 내가 예솔이 왜 알아보진다. 어디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올라가는 건 사돈댁이 또 불편할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최서방 바쁘면 너라도 예솔이 데리고 한번 내려와. 돌 이후에 손녀딸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본 할아버진 세상 천재야 어디 있어? 어? 너 하루 집 비운다고 집에 무슨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얘기하기 전 껄끄러우면 내가 최서방한테 전화해서 살짝 언질이라도 해주랴? 아니야, 아빠. 바쁜 사람한테 뭐로. 그러지 말고 내가 이번 달 말은 얘기해서 예솔이랑 같이 집에 한번 꼭 내려갈게. 조금 있으면 예솔이 피아노 선생님 오실 시간이어가지고 내려갈 때 또 통화해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연락하시고요. 나중에 또 통화해요. 얘는 대체 뭘 하고 살길래 이렇게 매번 자기 혼자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가. 그래도 그날 전화하면서 엄마가 바쁘다고 할아버지랑 손녀랑 생이별을 시키는 게 말이 되냐 으름장을 놓아서 겨우 그 말에 집에 내려오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든 상태였죠. 아닌 게 아니라 딸이 시댁 생활을 시작하니까 그러지 말고 집에 한번 내려오라고 전화로 자꾸 보채는 것도, 그렇다고 제가 시간 내서 한번 올라가겠다 하는 것도 여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결혼식 때문에 서울 갈 일이 있어서 시간 되면 잠깐 만나 얼굴이나 보자 얘기를 해도 정말 쌩하니 차만 몰고 와서 결혼식장에 저만 태워다 주고 가버리기 일쑤였고요. 예전에 한창 딸이 사춘기 시절일 때도 이렇게 딸과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은 아니었는데 여간 서운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몇 년 만에 딸을 만나기로 약속하고 전날에 설레는 마음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들떠 있었습니다. 동생을 불러가지고 이것저것 장만을 해서 딸애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손녀딸이 오면 챙겨줄 용돈도 은행 가서 빳빳한 새돈으로 미리 뽑아놓고요. 동네방네 딸애랑 손녀딸이 오기로 했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녔는지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얼굴이 아주 활짝 폈다고, 딸 오는 게 그렇게 좋냐고 한마디씩 얘기를 하고 갈 정도였어요. 너 무슨 일이 있냐? 아, 세상에 얼굴이 이게 뭐야?
시댁에서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고 사는 거야? 대체 무슨 살이 몇 킬로나 빠진 거야? 어?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그런데 막상 딸 얼굴을 보니 반가운 마음보단 걱정스런 마음이 울컥 올라오더군요. 키골이 상접해가지고는 날씨에도 안 맞는 긴 팔을 입고 손녀딸의 손을 잡고 머쓱하게 웃으면서 들어오는 딸의 모습을 보는 딸. 그동안 무슨 고생을 했길래 애 얼굴이 이렇게 반쪽이 됐나 싶은 거예요.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 아니냐고 걱정스럽게 물으니까 그건 아니라고 빨리 들어와서 밥부터 먹으라고 숟가락을 쥐어지니 손녀딸을 챙기느라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길래 제가 얼른 손녀딸을 안아들고 우선 너부터 밥 좀 편하게 먹으라고 그러니까 겨우 차려놓은 음식을 몇 숟갈 뜨더니 상을 물리더라고요. 누가 봐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는 말에도 그런 거 없다고 절레절레 사위랑 뭐 싸우기라도 한 거냐, 요즘 마음고생이라도 하는 일이 있냐 하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절레절레. 아빠, 얘 소리 좀 잠깐 봐줄 수 있어요? 오랜만에 기차 타고 와서 그런지 영 피곤해서 잠깐 눈 좀 붙이고 싶어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이 앞에 나갔다 오던지 할게요. 나 정말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어. 채서방에 오랜만에 아버지랑 맛있는 거라도 먹고 오라고 용돈도 챙겨줬는걸. 한숨 자고 일어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갔든지 하자. 그러라고 얼른 들어가서 일단 눈부터 붙이라고 딸애를 들여보내고 손녀랑 둘이 남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순간 안 좋은 생각이 들어서 손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엄마 요즘에 회사 가니? 하고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손녀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요. 그럼 매일매일 출근 안 하고 집에만 있는 거냐고 하니까 또 고개를 끄덕거리더요. 그때 알았죠. 그때 딸애가 저한테 전화로 했던 얘기들이 모조리 거짓말이구나 하고요. 예솔아, 엄마 집에서 무슨 일이 있니? 엄마가 왜 이렇게 맨날 피곤할까? 할머니, 엄마가 집에서 할머니한테 맨날 맞아요. 그래서 낑낑해. 엄마 아파. 손녀딸의 얘기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딸이 시댁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구나 하고요. 할머니가 왜 엄마한테 그러냐고 예솔이도 봤냐고 하니까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손녀딸이 할머니가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주먹으로 이케 하면서 제 어깨를 퉁퉁 치는 신용을 하더군요. 그 얘기를 안방에서 자고 있는 딸아이가 입고 있던 부자연스러운 긴 팔을 확 걷어젖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딸의 팔은 온통 멍투성이더군요. 아빠, 아니 그게 아니고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긴 뭐가 아니야. 시댁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데 아빠한테 말도 못하고 이 녀석아. 네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빠한테 말도 못하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너 잘 지내고 있는 줄로만 알고 어떻게 네가 아빠한테 이럴 수가 있어. 기가 막힌 얼굴로 딸을 내려다보고 있는 절 보더니 딸은 황급하게 몸에 나 있는 멍자국을 가리려고 들었고 전 그런 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짓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 시집을 왔을 때부터 자기를 그렇게 못마땅해 했었다면서요. 예솔이가 딸이라는 거 알고 나서부터 대놓고 괴롭히시더라고. 네가 안 참으면 네 딸 괴롭힐 거라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혹시라도 나 때문에 우리 애솔이가 잘못될까 싶어서 참았는데 아빠 정말 최소방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야. 나 혼자 그냥 숨긴다는 게 나도 이렇게까지 심해질 줄 몰랐어요. 세상에 이런 미련 곰탱이 같은 애가 있나 싶더라고요. 자기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가족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 학대를 오롯이 견뎌냈다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밖에 없는 딸애한테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되물림 될까 싶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는 그 이유가 제 속이 더 뒤집히게 만들었죠. 전 그 길로 딸애와 손녀딸의 손을 잡고 당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안 싸더니 저희 딸애가 안 보는 틈에 손녀딸한테까지 손을 올렸을까 그건 먼저 알아보려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괴롭힘의 흔적은 딸애한테서만 발견이 됐어요. 진단서를 끊고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딸의 손을 붙잡고 막무가내로 사돈댁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말 한마디도 못했던 넌데 이제 와서 뭘 해결하겠다는 거냐면서요. 이걸 알고 나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그게 부모냐고 두서질 듯이 문을 두드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안사돈이 나옵니다. 손녀딸을 얼른 집안으로 들여보려고 무슨 일로 오셨냐는 안사돈의 뺨을 그대로 시원하게 짝소리나게 후려 갈겼어요. 미쳤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전 대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안사돈의 뺨을 한 대 더 올려 붙였습니다. 제가 손을 올리니까 잔뜩 겁을 집어먹은 안사돈이 그제서야 몸을 웅크리면서 왜 이러시는 거냐고 말로 해결하자고 그러더군요. 전 그런 안사돈의 얼굴에 딸아이의 진단서를 집어 던졌습니다. 정치인 마누라가 자기 집 며느리 스트레스 푼답시고 이렇게 팼던 거 사람들이 알면 무슨 꼴일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아프세요? 자기 얻어맞는 건 그렇게 아프면서 남의 딸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패셨습니까? 뭐하고 서 있어요? 얼른 안 일어나시고 사돈이 직접 결정하십시오. 여기 제 딸이 여태 맞은 것처럼 사돈이 저한테 얻어 맞으실 건지 이 진단서 가지고 경찰이며 기자며 제가 직접 찾아갈지요. 제가 손 올렸다는 증거라도 있으세요?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예, 너 뭐하고 서 있어? 지금 당장 경찰에 전화 안 하고 내가 니네 아버지 폭행죄로 잡아 넣을 거니까. 증거? 증거라고 하셨어요? 우리 손녀딸이 제 딸을 얻어 맞는 거 다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아직 뚫린 입이라고 나불거리고 있으세요? 말씀 잘 하셨네요. 뭐하고 서 있어? 얼른 경찰 안 부르고 이 미친 여자 당장 감옥에 집어쳐 넣어야지. 아이고 사돈 절대 안 돼요. 저희 남편 알면 저 죽어요 정말. 차라리 그냥 똑같이 절 패세요. 제가 똑같이 맞을게요. 네? 잘못했습니다. 사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손녀딸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나 기자들한테 죄다 이 사실을 까발릴 생각이다 얘기를 하니 그제서야 차라리 자기를 똑같이 패라며 절대 입도 뻥끗 말아달라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전 그런 안사돈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안사돈이 가장 무서워서 벌벌 떠는 바깥사돈에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사실을 그대로 다 일러 바쳤습니다. 어떻게든 이 집에서 이 여자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이거 들고 기자한테 찾아가서 이 집안 아주 쪽박을 차게 만들어주겠다 하고요. 기겁을 하고 달려온 바깥 사돈도 제발 고정해달라, 자기 한 번만 살려달라 빌더군요. 장인어른, 제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제가 등신이에요. 저희 집 식구들이 잘못한 일이니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나마 그 집구석에서 정신이 제대로 바뀐 건 사위 녀석 딱 하나더군요. 군더더기 없이 다 자기 죄라고 무릎 꿇고 사죄한 사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경찰을 불러 자기 어머니를 폭행죄로 고소해달라고 얘기를 하며 제가 건넨 진단서를 넘겼습니다. 네가 어떻게 부모한테 그럴 수 있냐고 뒷목을 잡고 넘어가는 바깥사돈을 알아본 경찰들이 혹시 하자마자 황급히 얼굴을 가리고 이 사람이 모두 한 짓이고 나랑은 관계없는 짓이라면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모습이 참 우습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안사돈은 폭행죄로 고소당해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위가 매일같이 빌어대고 있는 통에 아직까지 딸의 이혼은 그 뒤의 일로 조금 더 밀어놓고 생각해보자 그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음 같아선 그 집안과 일말의 인연이라도 남겨놓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싶다는 딸의 말이 참 고민스러워서 이렇게 사연 남겨봅니다. 전 딸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아버지로 남을 수 있는 길일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올 초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막연하게 이번 연도도 건강해지기 이런 계획을 세운 분들도 계실 테고 계획은 아니지만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러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연도에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 해는 제 시댁과 인연을 끊고 살게 된 해인 만큼 이제 시어머니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요. 거창한 소망은 아니지만 소망이 뭐 거창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에겐 사실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저의 가장 큰 걱정거리이자 절 힘들게 하는 원흉 같은 사람이었기에 이제 이 시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저라는 한 사람으로서 행복해지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부터 바로 말씀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갈까 하는데요. 전 남편이 막내인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일찍 보내고 홀로 되신 지 5년 정도 되셨던지라 많이 외로워하셨고요. 그래서 남편 이로 시누이들이 있었는데 시누이들도 시집 가고 남편도 장가를 갈 때가 오자 도무지 감당이 안 된다면서 결혼식 날 엉엉 울곤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첫인사를 갈 때도 자기는 남편을 끔찍이 사랑한다며 신혼집은 이 시댁 근처로 얻으면 안 되겠냐는 말씀을 하셨고요. 물론 전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신혼집은 회사 근처로 얻어야 맞벌이로 일도 할 수 있고 아이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역시 이에 동의해서 약속까지 한 뒤였고요. 근데 이미 그 부분이 전달이 다 됐다고 생각했던 날 시어머니가 너무나 애처로운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안 되겠냐고 애걸복걸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때 시어머니 표정과 눈빛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랑 이 사람이 회사가 서울이라 저희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업종도 아니고 나중에 여유롭게 아이를 키우려면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거든요. 어머니 계신 곳은 지방이라 일자리가 많이 없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 그건 안다. 나도 알아. 근데 나도 알면서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건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 아니겠니? 얘 누나들도 그렇고 나한테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나마 상민이랑 얘랑 이쁜 며느라가 네가 나를 챙겨줄 것 같은데 여기 시골 구석에서 혼자 있다 보면 나는 뒷방 늙은이 되는 거 순식간이다. 엄마 왜 난처하게 그러세요. 그건 저랑 어젯밤에 다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엄마 대신 저희가 자주 들릴게요. 여기가 시골이라 자주 왕래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전화도 하고 그럴 테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결국 안 된다는 말이구나.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나도 이해해. 니들끼리 잘 살면 되지.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너무나 애처롭게 중얼거리시는 저 말씀에 전 덩달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원래 저리 외로움을 많이 타시냐고 여쭤보니까 남편의 시어머니와 시누이 사이에 있던 일화를 들려주더라고요. 시누이들이 최근에 시어머니에게 화가 난 일이 있어 다신 집에 오지 않겠다는 일종의 결연을 선언한 겁니다. 철륜을 끊겠다는 말과 다름없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남편은 시누이들의 성격이 워낙 극단적이고 다들 다혈질이라 시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화가 나면 인연을 끊자는 말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속으로 시어머니에게 연민이 생겼습니다.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과 오랜 시간 교제했기에 남편의 집안 환경에 대해선 잘 알고 있었는데요. 남편에게 듣기로 시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무척 힘들게 살아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땡볕에서 매일같이 농사일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장에 나가 물건 팔고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물물 가리지 않고 토악질이 나올 정도로 일을 하셨다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다른 분들보다 일찍 허리가 굽으셨는데 남편은 막내 아들로서 그런 엄마가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시누이들이 일찍이 자기 엄마의 고생을 알고 잘 해줬다라면 차라리 나았을 테지만 시누이들은 쌩하니 다른 지역으로 시집을 가버린 후에 연락도 잘 하지 않고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왔다고 하고요. 세상이 너무하네. 아니 그렇게 힘들게 일하실 거 알면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잘해드리겠다. 당신 누나들 욕하고 싶진 않지만 좀 그렇다. 그래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 누나들도 사람이 덜 됐어. 아버지 아프고 나서 엄마 혼자 아버지 돌보시느라 그 고생을 하셨는데 가까이 사는 작은 누나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라니까. 아버지 병원도 한번 안 찾아보고 아무튼 다들 너무해. 난 효자 아들 노릇까진 아니더라도 우리 엄마 그렇게 외롭게 늙게 하진 않을 거야. 그렇다고 당신한테 며느리 노릇 잘하라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나만 잘해도 엄만 좋아하시니까. 그래서인지 남편은 시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이 남달랐습니다. 저도 저때 남편의 말을 들으면선 시어머니가 많이 불쌍했고요.
다만 여기에 친정엄만 조금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제 친구들이나 저희 아버지는 딱히 말씀이 없으셨는데 친정엄만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결혼식장 떠나가라 오열하시는 걸 보시곤 저를 불러놓고 걱정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혹여나 저의 시집살이 시킬까봐요. 엄만 저런 홀 시어머니들이 가장 무섭다며 요즘 시집살이가 많이 없어졌다고들 하지만 아무래도 시어머니와는 거리를 둬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저희 가족들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저희 오빠는 엄마에게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했고 아빠는 엄마 말 듣고 나선 약간 생각이 많아지신 표정이었어요. 저희 친정은 가족 사업을 하고 있었기에 다른 집들보다 훨씬 더 자주 만나고 그러다 보니 더 끈끈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으면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하는 것이 일상이었답니다. 저희 시어머니를 두고도 한창 의견이 오갔죠. 결론은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기울었고요. 이런 말 그렇다만 솔직히 우리가 집도 해주고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준비를 해줬는데 사돈께서 그러시겠니?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본다. 그리고 아직 겪지도 않은 걸 미리 짐작하는 것도 옳지 않고 안사돈께서 고생 많이 해서 그렇지 좋으신 분 같더라. 일단 지켜보고 혹시라도 지나치게 간섭하시려고 하면 말해. 알겠어, 아빠. 그렇게 할게요. 다들 걱정하지 말아요. 사실 이때 남편이 시누이들의 빚을 갚아주고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돈을 많이 모아두지 못한 상태였기에 저희 집에서 많이 결혼 준비를 해갔어요. 남편은 저에게 결혼하기 1년 전부터 금전적으로 부족한 걸 사실대로 말해뒀고 그랬기에 이해를 했죠. 어떡하지? 우리 결혼하려면 집도 준비해야 하고 돈도 많이 필요할 텐데 내가 모아둔 돈이 많이 없네. 누나들 때문에. 알겠어. 걱정하지 마. 당신은 당신 집 책임지고 사느라 여유 없는 거 나도 알고 있지. 우리 엄마랑 아빠가 도와주실 거야. 그런다고 말씀하셨어. 정말 고맙다. 내가 결혼하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 정말 잘할게. 그래서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희 집에 잘했습니다. 뭐 맛있는 게 보이면 꼭 제 부모님 챙겨드리라고 2개를 샀고 부모님 생신날이면 선물을 준비해서 저희 집을 방문했죠. 부모님도 남편은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어딘지 이상하다고 했어요. 특히 친정엄마가 그러셨습니다. 상견례 날 아무리 아들 자랑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계속 자기 아들 장가 보내는 거 아깝다고 얘기만 하고 있고 마치 네가 자기 아들한테 부족하다는 듯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더라. 엄마는 좀 찜찜해. 솔직히 우리가 뭐 부족한 입장도 아닌데 말이야. 엄마 마음 알아. 근데 남편이 있잖아. 남편이 중간에서 잘 해줄 거야. 시어머니도 나쁜 분은 아니시고. 이때 전 남편에게 당시 큰 신뢰가 있었고 혹여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남편이 중재를 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또 시어머니에 대해서 좋은 인상도 갖고 있었고요. 저희 시누이인 사람이 결혼식도 올리기 전 제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무례한 말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시누이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 외모를 비하하더라고요. 제가 촌사람같이 생겼다면서요. 서울 사람이라고 믿겨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사실 중재라기보단 남편이 화가 나서 일방적으로 쏘아붙이는 쪽이었지만 시누이는 남편이 이때 자신에게 큰 소리를 치는 거에 놀라 저에게 급히 사과를 했어요. 내가 실수했네. 알겠어. 너 완전 팔불출 되겠다. 벌써부터 마누라 보호하려고 난리네. 미안하게 됐어요. 내가 말 실수했어. 늙어서 그래. 괜찮아요 라고 하고 끝냈지만 저도 그날 시누이들하고는 앞으로 최대한 거리를 두며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하나 다행스러웠던 것이 시어머니가 그날 시누이들을 크게 꾸짖어 제 편을 들어주신 거였어요. 왜 처음 들어온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냐며 공보기를 보이지 못한다고 세게 꾸짖으셨습니다. 내가 미안해. 쟤네들이 아직 사람이 되려면 뭔 애들이라 그래. 너느라가 날 봐서라도 참아줘라. 미안해. 마음 상했지. 시어머니가 저리 말씀하시니 저는 괜찮다며 시어머니를 안심시켰어요. 제가 혹여나 기분 상했을까봐 남편을 통해서도 기분 풀어달라며 재차 부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전 시어머니가 왜인지 모르게 괜찮은 분일 것 같다 생각을 했죠. 다만 본인의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일 뿐이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결혼 전이라 본색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전 그렇게 남편을 믿고 신혼집에 들어가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보낼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혼기간 1년 정도는 행복했고요. 여기에 시누이들이 개입하기 전까진 말입니다. 첫째 시누이부터 시작됐죠. 원래 지방 쪽에 살고 있던 첫째 시누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저희 집에 잠시만 묵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굉장히 놀랄만한 이유였는데요. 첫째 시누이의 남편인 시매부가 같은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군요. 그걸 시누이가 장을 보고 오는 길에 떡하니 발견해 버렸고요. 그래서 내가 말을 했잖아. 그놈 새끼가 내 뒤로 바람 피고 있는 것 같더라니까. 그걸 내가 딱 발견해 버렸으니 진짜 내 신세도 웃긴다. 아무튼 나 니네 사는 지역으로 가려고 그래. 나 너무 외롭고 힘든데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 그냥 잠깐만 신세 좀 질게. 누나 미안한데 저기 일단 내가 와이프랑 상의 좀 해보고 다시 연락 주면 안 될까? 그리고 엄마 집도 있고. 우리 엄마 집? 야야 거기 가기 싫어. 아 내가 지금 이 상태에 가서 엄마랑 또 싸울 리 있니? 엄마랑은 솔직히 연 끊고 살고 싶다니까. 아무튼 나 지금 그쪽으로 올라갈 테니까 내 방 하나만 마련해놔. 어느 날 밤 불현듯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저와 남편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당시에 저희 부부가 살고 있던 신축 빌라는 작은 평수의 집이었고 사실 그마저도 저희 친정에서 힘겹게 마련해 준 것이었거든요. 서울의 땅값이 만만치 않으니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성인 2명이 겨우 발 디딜 공간에 이혼 소송 중인 시누이가 짐 싸들고 오겠다니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저한테는 이런 방구도 없이 부탁이 어저도 아닌 명령조로 무작정 쳐들어오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전 시누이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하는 멋대로인 성격과 자기 힘든 것만 줄줄 늘여놓는 이기적인 성격을요. 저와는 너무나 상극인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니 1년에 겨우 몇 번 보고 사는 사이였어요. 시누이는 어쨌건 저와 남편이 뭐라 말릴 틈도 없이 다음날 밤 집으로 쳐들어왔죠. 근데 시누이의 입장과 더불어 전 잔뜩 화가 나버렸어요. 아무래도 예민해 있었는데 시누이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아우, 집구석이 왜 이렇게 좁냐? 아니, 너네는 이런 데서 살았던 거야? 아우, 구질구질해서 정말. 내가 이혼해 있지 않고 나중에 돈 많이 벌게 되면 니네 좋은 집 사줄게. 불쌍해서 못 보겠다. 아무쪼록 나 받아줘서 고마워. 정말 갈 데 없었는데 너네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얘. 일단 나 피곤하니까 먼저 좀 씻을게. 화장실은 어딨니? 시누인 제가 뭐라 할 틈도 없이 자기 할 말만 쭉 늘여놓곤 다짜고짜 짐도 안 풀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러고선 자기 시세를 바디워시며 샴푸며 따로 사달라고 요구까지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향이 중요한데 저희 집 바디워시에선 너무 인공적인 향이 난다면서요. 솔직히 말해 자기가 신세져야 하는 형편이면 알아서 자세를 낮추거나 최소한 다짜고짜 찾아와 미안하다는 이해하는 말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누이는 오히려 자기 집처럼 며칠간을 활개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일일이 저희 집안의 인테리어며 집안일에 오지랖을 부려댔죠. 어머, 아니 요즘 누가 이런 식을 걸어놔. 너무 올드하다 얘. 이쁜 것들도 많은데 좀 세련된 걸 걸어놓지. 아니 서랍장 뭐야. 세상 금방 부서질 것 같다. 혹시 중고시장 이런 데서 주워온 거야? 아니 혼수도 새로 다 했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말을 덧붙이는데 직장에 갔다 오면 시누이 얼굴 보는 것이 어느 날부터인가 너무 스트레스가 되어버렸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은 차라리 야근을 하는 게 낫겠다며 최대한 늦게 집에 들어오고 싶어 했습니다. 시누이와 함께 있을 저한테 미안해서 억지로 일찍 들어오려는 것이었죠. 저희 둘 다 시누이를 싫어하는 티를 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상당히 많이 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누이는 눈치가 없는 건지 눈치를 못 챈 척하는 건지 극도로 뻔뻔한 태도로 나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폭발해버리는 일이 생겨버리었고요.
아직도 생각하기 싫은 날인데요. 그날은 회사의 큰 프로젝트가 끝나 팀원들과 회식을 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남편과 시누이 사이에서 높은 언성이 오고 가고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 이미 둘 다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씩씩거리며 시누이 집을 현관으로 내던지고 있었죠.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 누나는 진짜 사람도 아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보, 이 여자가 우리 서랍장 안에 숨겨둔 돈 있지? 그거 훔쳐가려고 했어. 내가 발견하지 않았으면 우리 영영 모르고 넘어갈 뻔했다고. 뭐라고? 아니, 설마, 진짜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난 그냥 얼마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한 것뿐이야. 누가 훔치려고 했다 그래. 그냥 얼마 있는지 보고, 다시 넣어놓으라고 했다니까. 그런 사람이 그 돈 봉투를 자기 가방 주머니 안에까지 넣어놔? 그게 훔치려고 한 거지. 장난해, 진짜? 112에 신고 안 한 걸 다행으로 생각해. 가족이라고 믿고 받아줬더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신우인 저를 향해 계속 아니라고 억울하다며 항변을 했어요.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신우인 저희 돈을 훔치려 한 것이 맞았습니다. 전에 신우이에게 제가 비상금으로 돈을 현금화에 넣어둔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 말이 맞네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한테 왜 돈을 서랍장 안에 넣어놓냐고 물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제가 대답해 드렸고요. 어머, 왜 그래, 진짜. 아니라니까, 글쎄. 둘 다 정말 미쳤어. 남편은 도저히 못 참겠는지 신우이의 팔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우인 끝까지 쫓겨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저희 집과 저희 부부에 대한 험담을 잔뜩 늘어놨죠. 야, 내가 치사하고 더러운 짓고서 다시 놀아보라. 어디 몰아갈 사람이 없어서 가족을 도둑으로 몰아가? 어이없는 건 나야. 돈 좀 있다고 유세부리나 본데 내가 이거 두고두고 마음속에 담아서 언젠간 복수해 줄 거야. 두고 봐. 그냥 더 이상 소란 일으키지 마시고 곱게 나가세요. 나중에 저도 감정이 같이 올라와 소리를 질러버렸는데 다시 생각해봐도 왜 저희가 저 여자를 받아줬는지 땅을 치고 후회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을 때 이만저만 민폐를 끼친 것도 아니었고요. 하도 술을 많이 먹어서 다음날 아침까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출근한 적도 비일비재했고요. 그런데 마음이 아파 그러겠거니 하고 참고 넘어가 줬더니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배신감과 함께 다시는 신우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번호를 삭제해버렸습니다. 남편 역시 미안하다며 자기 때문이라며 다시는 누나들을 집에 들이지 않겠다고 했고요. 풀 죽은 남편 얼굴을 보니 남편이 무슨 죄인가 싶으면서 불쌍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남편은 시누이들 빚을 갚아주느라 돈을 모으지 못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가족은 왼수다라는 말이 남편의 상황엔 너무 적절한 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자. 우리가 화내고 속상해하면 할수록 괜히 기분만 안 좋아질 거야. 속상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뭐 어쩔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연락 끊고 명절날도 따로따로 시댁 내려가는 식으로 지내자. 제가 그렇게 남편을 달래자 남편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런데 마냥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시누이가 나가고 나자 시어머니와 다른 시누이로부터 전화가 번갈아 오기 시작한 겁니다. 둘째 시누는 어떻게 첫째 시누이를 내쫓을 수 있냐며 짐승의 탈을 쓴 인간이라며 저에게 대놓고 인색하다고 하더라고요. 정작 그런 자신은 첫째 시누이의 연락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말입니다. 제가 그 점을 지적해서 말하니까 둘째 시누는 저에게 말대꾸를 한다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당시 회사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둘째 시누이까지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정말 괴로웠습니다. 엄한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게 됐죠. 당신 누나들 도대체 하나같이 왜 이래? 형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보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고 차가울 수 있니? 오늘 하루 종일 너무 기분 나빠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밥도 안 넘어가. 당신한테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당신 아니면 정말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제발 전화 안 오게 해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누나한테 전화해서 한마디 할게. 아니, 다신 뭐라고 하지 못하게 할게. 기분 많이 상했지. 나도 우리 누나들 정말 싫다. 아, 왜들 그러는지 나이 먹고 하나같이 철든 사람이 없다니까. 당신한테 민폐 끼쳐서 미안해. 내가 면목이 없어. 아니야. 미안해. 그리고 내가 전화할게. 당신한테 전해 들으면 또 기분 나쁘다고 뭐라고 할 위인이니까 내가 직접 하는 게 낫겠어. 그리고 전 둘째 신우에게 전화를 해서 대판하게 됐습니다. 첫째 신우가 돈을 훔치려 한 일과 그로 인해 저와 남편이 받은 충격을 일일이 말하면서요. 사실 첫째 신우이가 저지른 만행을 밝히면 혹여나 시어머니의 귀에 넘어가고 충격을 받으실까봐 저와 남편 둘 다 참아주고 있었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아졌어요. 그러니 둘째 형님 제발 다시는 저희한테 전화해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저희도 첫째 형님한테 정말 잘해드렸고 집에 있는 동안 한 번도 눈치 준 적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일까지 저지르시고 가족으로 싸면 안 될 일 저지르신 건 그분이세요. 그러자 얘기를 다 들은 둘째 시누이도 거기엔 뭐라 말을 덧붙이기 뭐했는지 미안하단 사과를 하고선 전화를 끊더군요. 억지로 쥐어짜낸 사과였듯 하여 그리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저와 남편은 일단 넘어갔습니다. 신우이 문제를 해결하자 저희의 사이도 다시 좋아졌어요. 곧이어 좋은 일도 생겼고요. 바로 제가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갖게 된 일이었답니다. 전 아이를 가지며 엄마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임신이 됐다는 소식을 알게 되곤 설렘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주변 유모차를 끄는 아기 엄마들만 봐도 너무 부러웠는데 말이죠. 남편도 난리가 아니었답니다. 성별을 모르는 가운데서도 딸이었으면 좋겠다며 벌써부터 딸 바보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친정 식구들도 무척 좋아했고요. 특히 저희 엄만 출산과 동시에 산후조리를 도와주겠다며 벌써부터 부산을 떨고 계셨죠. 엄마가 있다는 게 정말 든든하다는 것이 실감되는 하루였습니다. 애기가 애기를 낳은 것 같은데 엄마 믿기지가 않아. 네가 아이를 낳다니. 아마 아기 낳으면 힘든 일도 속상한 일도 많을 거야. 그만큼 행복한 일도 많을 거고.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늘 엄마만 믿고 의지해. 알았지? 알겠어, 엄마. 요즘 입덧 때문에 힘든데 엄마가 맨날 반찬 만들어주니까 너무 고마워. 이 사람도 엄마 반찬 너무 맛있어서 자꾸 집밥만 먹겠대. 그렇게 외식 좋아하는 사람이 외식도 안 하려고 하고. 아유, 우리 사이가 좋아해주니까 너무 기쁘네. 총각김치 또 해줄게. 말만 해. 하지만 이렇게 좋을 때 정말로 저를 경악하게 한 일은 다음에 일어나더군요. 바로 시어머니였답니다. 시어머니가 시누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서 직접 저희 신혼집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전 저희 아기 얘기를 하려고 하나 예측했는데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저희를 앞에 앉혀두고 한참 훈계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마저 당황해서 할 말을 못 찾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어서 자기 말만 해댔습니다. 네 신우가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다고 해도 가족이라면 한번 봐주고 넘어가야지. 그런 법이 어딨다니. 내가 네 신우를 평소 그렇게 욕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다. 내 생각에는 며느라가 네가 문제인 것 같다. 심성 곱게 봤더니만은 어쩜 그리 야박하게 굴 수가 있어. 무엇보다 걔가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 내가 아주 골치가 아파 죽겠어. 허구한 날 술판 버리고 동네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남자들이나 만나고 다니는데 소문 안 좋게 돌고 있으니 내가 동네에 그냥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니까. 내가 오르고 달랠 테니까 니들도 적당히 사고하고 다시 받아줘. 얼른 데려가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누나랑 다시 잘 지내볼 생각 없어요. 엄마도 누나 성격 알잖아요. 난 참을 만큼 참아주었다고요. 너 며느라가한테 무슨 정신 세뇌라도 당했니? 응? 갑자기 왜 이러냐고. 아휴, 당했나 보네. 예, 나는 우리 집에 못 든다. 내가 늙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며느라가 네가 말을 제일로 심하게 했다니까 네가 가서 싹싹 빌어. 아, 정말 목구멍이 탁 하고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왜 제가 사과를 해야 할까요? 이거에 대한 의문을 품기도 전 저희 시어머니의 의향을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온 이유. 바로 자기 딸을 자기 집에서 치우기 위해 오셨다는 것 말이죠. 자기도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 그 말썽쟁이 신우를 저희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무작정 싹싹 빌라고 하시는 말을 들으니 기가 차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님 가만 보니까 신우이와 비슷한 구석이 상당히 많았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에 대한 동정 어린 얘기만 들어 그간 좋은 면만 보려 했던 게 화근이었죠. 가만 보니 시어머니는 남의 말은 들을 생각도 없고 자기 생각만 말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옛날 뿐이고 이런 걸 떠나 그냥 처음부터 자기 아들이 최고고 전 최고인 아들에게 시집 온 며느리니 아들의 시중이나 잘 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데려가려고 하면 머물렀던 그 며칠 전 완벽하게 꿰차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아들의 밥 시중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반찬은 뭘 해서 먹어야 하는지, 속옷 빨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겪으면서 말이죠. 그나저나 너 우리 아들 밥은 이렇게 차려주고 있었던 거냐? 아니 결혼 전엔 그저 곱게만 보여서 밥도 싹싹하게 잘 차릴 것 같았던 애가 밀키트니 뭐니 이런 걸로 대강 해주는 거야? 네 시누이 문제도 미치겠는데 너까지 정말 왜 그러냐? 며느라가 너 이런 밀키트 다 몸에 안 좋은 재료들로 만들어진 거 몰라? 네? 아니요, 이거 몸에 그닥 안 좋은 재료들도 아니고 남편도 오히려 좋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시간이 절약 많이 돼요. 아니 시간이 문제야. 우리 아들이 착해서 말을 못하는 거지. 그것도 몰라? 듣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이런 게 화병인가 싶었습니다. 말은 하지 못하고 속에서 울분이 사가가고 있는데 오래되면 분명 화병으로 발전할 것 같았어요. 전 나름 젊은 세대의 며느리로서 이대로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 당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나중엔 시어머니에게 꼬박꼬박 할 말을 하게 됐는데 이게 또 큰 사건을 낳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 사람 빨래 직접 해주고 싶지만 이 일이 있으니 못해요. 이 사람도 제 빨래는 못해주는 걸요? 저흰 이렇게 며칠에 한 번씩 빨래하고 건조하는 게 편해요. 건조기 돼 있어서 금방 하고요. 어머님, 저희가 결혼 전에 외식은 일주일에 2번씩 하기로 협의를 했어요. 집에서 매일 해먹으면 좋지만 일을 다니면 그러기 쉽지 않아서요. 사실 평일에 매일 밥 짓는 것도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남편과 저 둘 다 건강해서 직접 밥 지어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시어머니의 말에 이렇게 몇 번 대꾸를 했던 것뿐인데 그때마다 절 조용히 노려보던 시어머니가 본인 집에 내려가셔서는 어떤 일을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내 말이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하고 그 정도로만 넘겨버렸는데 그런 제 예상을 비웃듯 사건이 터져버렸죠. 여전히 제가 아기를 임신했을 적이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시누이를 보살피느라 몸이 다 녹아 없어질 것 같다며 그 뒤부터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 보다 마음이 안 좋아졌는지 어느 날 시어머니를 자기 방으로 끌고 가더니 말했어요. 전 조용히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고요. 어머니, 자꾸 이렇게 오시면 이 사람이라 저라 불편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임신 중이잖아요. 어머니 챙겨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시면 안 될까요? 나도 가기 싫다. 못 가겠어. 네 신우 있는 거 싫어. 여기가 편하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니? 너는 꼭 엄마를 내보내야 속이 편해. 너 이런 애 아니었는데. 아니다. 며느리에게가 그런 거지? 나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아유, 요즘 며느리가 상전이네 상전이야. 내가 그렇게 잘해줬건만, 응? 쟤 너한테 시집 올 때 마음에 안 들어도 티 안 내고 꾹 참았는데 도대체 무슨 헛수고를 한 건지 뭔. 엄마, 그게 또 무슨 소리예요. 여기 집 잡아서 집사람도 다 듣는데. 그리고 집사람 돼서 집도 사주시고 도움 주셨잖아요. 제가 뭐 잘난 게 있다고요.
아니, 네가 잘난 게 왜 없어? 아, 넌 그냥 있는 그대로 잘났어. 잘난 내 새끼라고. 어렸을 때부터 네 누나들보다 명석했지. 공부도 잘해. 넌 집안만 뒷받침 대해줬어도 의사가 됐을 텐데. 엄만 늘 그게 아쉽다. 며느라가 쟤 뭐 그냥 월급 받는 회사원 나부랭이지. 아, 어차피 애 낳으면 그것도 못할 건데 제가 무슨 쓸모가 있다니. 너한테 등골 빼먹을 일만 남았으니까 아우 난 너무 불안하다. 벌써부터 그냥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거기다 저번에 말대꾸 하는 것도 보니까 내가 쟤한테 대접받기는 다 틀린 것 같은데 난 솔직히 지금이라도 지가 세장가 갔으면 싶다. 엄마, 아니 그게 지금 할 말이에요. 아 엄마 왜 그러세요? 아 뭘 왜 그러게 해. 솔직하게 말한 거지 뭐. 그러니까 너도 갈라서고 싶으면 언제든 갈라서 태어날 애야 뭐 쟤한테 주고 오면 되지. 요즘엔 이혼은 흔하다. 부부 갈라서는 것쯤은 일도 아니야. 너 내가 여기 왜 계속 있는지 아니? 네 신우 때문이 아니야. 쟤 갈구려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꼬장꼬장한 시어머니여야 쟤가 너한테 뭔 짓을 못할 거 아니냐? 전 정말이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대체 제가 시어머니한테 뭘 그리 잘못해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 그보다 시어머니가 저를 회사원 나부랭이로 생각하시며 자기 아들보다 한참 미달인 존재로 보셨다는 게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 충격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을 감출 생각이 없으셨는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 험담을 하셨고요. 결국 남편 손에 끌려 본인 집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절 미워하고 원망하시다 가셨어요. 그 후로부터 명절날마다 아이를 출산하고서도 시어머니란 존재 자체가 너무나 껄끄럽고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아이를 낳고서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무 많은 요구로 부담스럽게 했으니까요. 전 꼬장꼬장한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실 생각이 없었기에 그 요구들을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아이를 보여달라며 다짜고짜 시골로 내려오라고 하지를 않나.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걸 알고도 저에게 김장을 하라질 않나. 별의별 가진 요구들이 줄기차게 들려오더라고요. 정말 짜증이 절로 났어요. 어머님, 저희 아기 어디 데려가기가 힘들어요. 오늘은 도와주시는 아줌마도 못 오시고요. 아니 그깟 애기 데리고 오는 게 뭐 힘들다고 뻗대는 거냐? 여기가 뭐 북극남극도 아니고 차 타고 오면 될 걸 왜 이렇게 비싸게 물어? 넌 내가 우습냐? 어머님이 우스운 게 아니고요. 그럼 내일은 저희 친정 아버지 회사에 들려야 돼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핑계도 가지가지다. 아니 머리로 무슨 회사를 물려받는다고. 예, 너 여잔 결혼하면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서 내전화 잘하면 되는 거야. 너 괜히 그 머리로 회사 운영한다 나대다가 집안 말아먹으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들한테 올 텐데. 난 옛날부터 네 친정 가족 사업하는 거 영 못 믿어왔다고. 너 그 사업 이어받는 거 당장 때려치워. 알았냐? 때려치워. 사업할 거면 혼자 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기가 찼죠.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 전 친정 가족의 사업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희 친정에선 가족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 사업을 원래는 오빠가 이어받을 생각이었는데 오빠가 다른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게 잘 되면서 그 길로 빠지는 바람에 제가 이어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버지를 따라 회사에 나가며 육아와 병행을 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걸 굉장히 못 믿어 하시더라고요. 제게 틈만 나면 전화해선 아기를 데리고 와라. 남편 밥 잘 차려라. 회사 일하지 마라. 옛날 조선시대적 시어머니 역할을 연기하시는데 들어주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전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하고 아예 연락을 안 받게 됐죠. 어차피 아버지 회사 물려받는 일에 육아에 하루하루가 너무 바빴으니까 남편에게 그 핑계를 대달라 부탁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것이 핑계라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지만 딱히 더 뭐라고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 무렵 둘째 시누이마저 첫째 시누를 따라 이혼을 하면서 시어머니 댁에 눌러앉는 일이 생겨 저까지 신경 못 쓸 만큼 본인도 골치가 무척 아픈 듯 했어요.
어쨌든 저희 시어머니나 저나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기간이 무척 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레 제게 시어머니와 관련된 부탁을 하는 일이 생겼어요. 사실 청천벽력 같은 뉴스와 다름없었습니다. 저기 여보, 당신이 우리 엄마와 사이 안 좋은 거 아는데 우리 엄마 암에 걸리셨대. 그래서 병원에 데려다 주고 그래야 할 것 같아. 당신은 안 해도 돼. 내가 하면 되니까. 당신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뭐? 어머님이 암이라고? 무슨 암인데? 췌장암이시래. 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농사일을 하다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생겼는데요. 다행히 둘째 신우가 시어머니 집에 와 있던 찰나였기에 골든타임 안에 병원으로 이송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검사 결과 암 선고를 받으셨고 그것도 꽤나 진행된 상황이라 서울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선고를 받으셨죠. 처음엔 저도 꽤 놀랐습니다. 미우인 시어머니였지만 암이라고 하니까 덜컥 가슴이 내려앉게 하더라고요. 일단은 저희 집 근처에 큰 병원이 있어 남편은 자기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갔다 한다고 했고 시어머니 집 역시 병원 근처에 구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이게 못내 섭섭하셨는지 나중에 병원에서 저를 마주하자마자 어떻게 자신을 혼자 지내게 할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당시 제 옆엔 저희 친정 엄마가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이 가슴 아프다며 함께 와서 계셨는데 시어머니는 친정 엄마가 와 있다는 것도 아랑곳 않고 오히려 저희 엄마를 향해 중얼중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섭섭합니다. 섭섭해요. 며느리 하나 있는데 며느리 집에서 잘 지내보지도 못하고 내가 이 무서운 곳에 와서 혼자 왜 떨어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머리털은 계속 빠지고 그냥 밤마다 몸이 쑤시고 토악질이 치밀어요. 근데 내가 그것보다 더 가슴이 아픈 게 우리 아들 며느리 집에 같이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사부인. 아이고, 아유,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 됐네요. 사부인께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문제라면 그 며느라가 문제겠죠. 요즘 애들 정말 비위 맞추기 힘드네요. 나야 평생 시골 구석에서 농사만 지은 촌늙은이라 무시당하는 건 익숙하지만 그래도 이 나이에 박단 양반 떠나보내고 암 걸리고 병원에 이러고 있으니 사는 게 너무 허무하네요. 그냥 확 죽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이리 말씀하시며 펑펑 울었는데 친정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셨습니다. 나중에 엄마는 병실을 나와 제 입장도 이해가 되고 시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된다고 하셨죠. 그때 솔직히 전 엄마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억울하다고요. 전 그동안 친정 엄마에게 시어머니가 하는 막말이나 그 수준에 대해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알고 나면 저보다 더 날뛰어서 크게 일을 내실까봐 친정 엄마에는 말 않고 저 혼자 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엄마는 이걸 모르시고는 외려 시어머니 입장에서 제게 시어머니를 잘 챙겨드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이날 미리 뽑아온 돈까지 제 손에 쥐어주면서 원래 아프면 사람이 뭐든 섭섭하고 서운하게 돼 있어. 그냥 그러려니 이해하고 네가 애교도 떨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옆에 있어 드려라. 알았지? 이러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 병원에 있으면서 마음이 약해지신 건지 제 앞에서 눈물을 자주 보이시며 자기를 돌봐달라는 식으로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요. 엄마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서 시간이 있을 땐 병원에 들리기도 했지만 제가 방문할 때 시어머니는 그닥 좋아하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남편과 함께 방문할 때와 저 혼자 방문할 때 표정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눈에 띌 정도로요.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얼굴이 헬쓱하지? 엄마도 힘든데 우리 아들까지 힘들면 안 돼. 알겠지? 얘 며느라기야. 네가 좀 잘 챙겨줘라. 엄마, 이 사람이 잘 챙기고 있어요. 제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걱정만 하세요. 얼른 나와서 우리 봉석풍도 가야 해요. 벚꽃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음, 나 우리 아들이랑 얼른 벚꽃 보고 싶어. 경실 사람들도 나중엔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미묘하게 눈치채곤 절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곤 했지만 남편은 이때 시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누나들을 위해 고생하신 자기 엄마가 그 한으로 병까지 걸리신 것 같다며 꽤 안쓰러워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분별할 눈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어느 정도 완쾌를 향해 나아가시던 중이었고 계절상으로는 재작년 겨울날이었는데 저에게 김장철이 다가왔다며 김치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매년 이맘때면 동네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김치를 했는데 그때 무척 그립다고 종종 말씀하시곤 했어요. 남편도 은근슬쩍 제가 돕기를 바라는 것 같았고요. 남편은 당시 회사에서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동료들의 승진에 밀려 자꾸 뒤처지다 보니까 소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별다른 말이 아닌데도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부부 사이에 사소한 말싸움이 일어나곤 했어요. 남편과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전 김장을 하긴 싫었지만 수긍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경악하고 말았어요. 배추 더미들이 그야말로 마당 위에 놓인 바구니들을 한가득 채우고 있더군요. 못해도 그건 150포기에서 200포기는 되어 보였습니다. 도대체 이걸 시어머니와 제가 어떻게 둘이서 한다는 건지 놀란 시어머니를 불렀는데 집에 계시지를 않더군요. 그때 시어머니와 종종 고스톱을 같이 치신 옆집 아주머니가 들어오셔선 시어머니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아, 그 며느라기구만. 그 생각보다 늦게 왔네. 양이 상당한데 점례가 여기 있는 배추, 김장 담가놓고 있으라고 했어. 일이 있어서 자기는 좀 늦는다네. 저 혼자요?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전 200포기의 김장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친정 엄마를 따라 김장을 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나중에 저 혼자 끙끙거리며 김장을 하는 것이 안쓰러운지 동네 분들 몇 분이 와서 저를 보고 가곤 하셨지만 그분들도 시어머니의 어떤 말을 전달받은 건지 그냥 돌아가시더군요. 힘내라는 말만 남기시고요. 전 오기로 도끼로 시어머니를 기다리며 언젠가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김장을 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그 배추 속까지 발라가는 와중에도 언젠간 오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흘러도 시어머니는 오지 않더라고요. 손과 팔은 어느새 저려오고 추위로 입이 얼어붙고 있었는데도 연락 한 번 오지 않았죠. 나중에 김장이 거의 끝나갈 무렵 우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이라고 말하니까 그때야 남편은 놀라서 바로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차를 운전해 집으로 갈 자신이 없었기에 전 배추를 마저 버무리며 남편을 기다렸는데요. 남편이 왔을 때 전 거의 반 기절 직전의 상태로 차에 올라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전 완전히 쓰러져 심한 몸살을 앓게 됐어요. 비타민을 잘 챙겨 먹어 원래 감기 같은 건 안 걸리는 체질인데 김장의 여파가 커서 그런진 몰라도 바로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뭘 생각할 수도 없고 느낄 새도 없이 그저 끙끙 앓았어요. 병원 약을 먹어도 쉽사리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아프다고 칭얼거리다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요. 갑자기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서 겨우 받았더니 시어머니더라고요. 야,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라. 알았냐? 내가 지금 당장 차단할 테니까. 갑자기 쩌렁쩌렁 울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놀라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은 시어머니 생신잔치에 제가 같이 안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고 하더군요. 나 혼자 왔는데 당신 안 왔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선 당신한테 따지러 간다고 하네. 뭐? 나 김장하느라 아파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해. 근데 걱정 마. 내가 엄마 붙잡고 있을 테니까. 전 이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상짓들 중 하나이겠거니 여겼죠. 그런데 정말로 그날 밤 시어머니가 쳐들어왔어요. 네, 저희 집을요.
갑자기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신발을 신은 채 누군가 턱턱 소리를 내며 요란하게 방문을 열고 닫더군요. 뒤에선 남편이 말리는 목소리가 들렸고요. 일단 무슨 일인지 알기 위해 나갔더니 곧바로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고 그 다음엔 매서운 손이 날아 들어왔습니다. 아 하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었어요. 몹쓸 년,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이 천한 년이 내 아들한테 시집 왔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내 전화 열심히 할 노릇이지. 사업한다고 나대. 암 걸린 시어머니까지 내쫓아? 이제는 시어머니 생신까지 쌩까? 너 뒤지고 싶어? 엄마, 왜 이러세요? 미쳤어요, 정말? 아, 여보, 괜찮아?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아픈 와중에 뺨까지 얻어맞으니 서 있을 힘도 도통 나지 않더라고요. 풀썩 쓰러져 버렸죠. 근데 그 와중 시어머니의 뒤로 쭉 쇼핑백을 들고 서 있는 저희 친정 엄마가 보였어요. 엄마는 차분한 얼굴로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더니 쇼핑백을 바닥에 놓고선 시어머니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서야 엄마를 발견하고 놀란 기색이었죠. 엄만 그대로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 시어머니의 뺨을 냅다 갈갔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총 3번을 때리셨고 시어머니는 말도 못하고 어벙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이땐 엄마를 말리지 못했어요. 이 상황에서 엄마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난 설마 당신이 내 딸을 이따위로 대접하고 있을 줄은 몰랐지. 그냥 암 걸린 불쌍한 여잔 줄로만 알았더니 아주 아들은 미친 여자였구만. 당신 아주 잘못 걸렸어. 나 내 딸 손찌검하고 시집살이 시킨 여자 절대 용서 못해. 엄마는 울부짖었고 저도 모르게 솟아오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엄만 제가 시어머니를 얘기할 때마다 표정이 조금 안 좋아지는 걸 보고 남편을 불러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얼버무리긴 했지만 아무래도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고부 갈등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고요. 근데 설마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니 더더욱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진즉 눈치를 챘을 걸 후회도 하셨고요. 엄만 그 후 남편에게 시댁과 인연을 끊을까 아니면 이혼하라는 말씀을 넌지시 건네셨고 남편은 저를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불쌍하지도 않냐면서 매달렸지만 남편은 꽤 매몰차게 시어머니를 버렸어요. 그렇게 전 시댁과 연이 완전히 끊긴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이 무척 시원하고요. 무엇보다 아이와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합니다. 여기까지 제 사연인데 인생 선배님들이 들으시기엔 어떠셨나요? 제가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저보다 오래 살아오신 선배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